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 출생자에 대한 시민권 부여를 금지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위헌 여부를 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은 미국에 불법 체류하거나 또는 영주권 없이 일시 체류하는 그런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 출생 시민권을 그냥 자동으로 주는 그것을 제한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정명령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따지기 시작하겠다라면서 지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직후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했죠. 이런 그 행정명령을 통해서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무조건 불체자의 자녀에게도 무조건 시민권을 주는 걸 난 막겠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취임한 그날 이 법안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정부 그리고 워싱턴 DC 이렇게 해서 23개 지자체가 이 행정명령이 헌법 14조에 위배된다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송과 관련해서 드디어 이제 연방 대법원이 심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일부 주의 그 하급심 법원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하라라고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 명령은 나왔지만 이게 이제 위로 1심, 2심에서 이제 위로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마지막 단계인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연방 수정헌법 14조라는 것은 무엇이냐? 미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두 가지죠. 미국에 귀한 사람도 시민권자,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그러니까 태어나도 시민권자. 뭐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준다라는 것을 이제 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긋난다라는 거죠.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이 나올 전망인데요. 결론이 나오면 어떤 결과일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이민 사회에 어떤 후폭풍이 미치게 될지. 또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 있다면 뭐가 있는지 등을 좀 곧바로 그때 전해 드릴 테니까 혹시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놓으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또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큰 인명피해는 보고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현지 시간으로 8일 밤 11시 넘어서 규모 무려 7.6의 지진이 아오모리현 태평양 그쪽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과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 지역에 최대 3m의 쓰나미 경보까지도 내려졌었습니다. 진앙지는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로 진원의 깊이는 약 50km입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장 이제 우리가 민감하게 보는 게 규모가 몇 도야, 강도 몇 도야 이건데 일단 7.6도 강도는 센 거죠.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진원의 깊이가 얼마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진원의 깊이가 얕으면 얕을수록 상당히 피해가 심하고요. 진원의 깊이가 좀 깊으면 규모는 세도 피해가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진원지의 깊이는 50km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다행히 좀 진원지의 깊이가 좀 깊다. 요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의 기상청은 쓰나미 경보와 함께 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높은 지역으로 좀 대피하라. 라고 이제 피난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일본 정부는 지진 발생 직후였던 현지 시간 8일 밤 11시 16분, 지진은 15분에 발생했습니다. 11시 16분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를 가동하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 정보 등 정보 수집에 계속 지금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한밤중에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서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총리를 비롯해서 관방장관 이런 고위 인사들이 속속 총리 관저에 모여서 이제 대책 회의를 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진이 발생한 지 이제 한 35분쯤 지난 후인 11시 50분, 밤 11시 50분 모두 이제 강요들이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 관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직후에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의 관방장관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따진다면 국무부 장관, 한국으로 따진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쯤 되겠죠. 옛날에는 내무부 장관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한국의 내무부라는 이름이 바뀌었죠. 행정안전부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 발생 지역에 있는 도마리 원전 이쪽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 있나 봐요. 그 도마리 원전이라고 하는데 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일단 초기 점검 결과 현 시점에서는 이상이 없었다라는 그런 보고를 받았다라는 좀 다행스러운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관방장관은 이후에 그 여진에 대해서는 현재 기상청이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라며 쓰나미가 1차적으로 지나갔다 하더라도 제2파, 그러니까 제2차 쓰나미 그리고 제3파 등이 더 크게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그 피난 경보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주민들은 안전한 높은 장소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말라라고 주민들에게 각별히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규모 7.6이면 상당히 큰 규모인데요. 이게 이제 바다에서 발생했으니까 그렇지 도심지에 발생했으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진원지가 진앙의 깊이가 좀 충분히 깊었다. 그래서 이제 내륙 지역에까지는 미치지 않았던 것 같다. 피해가 이런 그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피해 상황이 있으면 내일 또 전해드릴 수밖에 없겠죠. 자, 주한 미국 대사관, 그러니까 한국 서울 그 광화문에 미국 대사관 있잖아요. 예, 주한 미국 대사관이 조지아주에서 발생했던 한국인 구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한국 투자 및 방문 전담 데스크를 공식 출범을 시켰습니다. 요걸 이제 KIT로 했습니다.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앤 비짓 태스크 포스인데 이걸 줄여서 KIT라고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거예요, 요게. 자, 주한 미 대사관은 KIT 그 데스크를 통해서 발급받은 B1 비자. 그러니까 단기 상용 비자죠. 단기 상용 비자. 단기이지만 와서 그 비자에 적시되어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B1 비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도 지난번에 조지아주에서 막 체포되고 구금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B1 비자 갖고 가란 말이야. 아유, 난 겁나서 안 갈래요. 지금 한국에서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달리 했습니다. B1 비자를 똑같이 발급을 해주되 그 비자 밑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주석이란 말이 이제 미국에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좀 어렵나요? 네. 쉽게 보면 이제 그 비자 아래란에 부연 설명란으로 이제 부연 설명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대미 투자 및 기술 이전을 하러 간다. 요렇게 딱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러 가는 거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것에 해당하는 대미 투자한 관련된 그 일, 그리고 미국인 근로자들에게 뭘 가르쳐주는 그 일, 그거를 하는 한도 내에서는 절대로 이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방문 목적을 분명하게 명시해서 아이스의 단속을 막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해준다는 방침입니다. 자, KIT 전담 데스크는 상무부, 미국의 상무부, 국무부, 그리고 국토안보부 소속 파견자들로 구성돼서 대사관에 한국에 있는 그 주한 미 대사관의 경제과 또 영사과 등등 유관 부서가 같이 협업해서 운영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마음에 드는 게 상무부는 이제 한국 근로자가 미국에 와서 일을 해줘야 되니까 그 부분은 이제 상무부죠. 인베스트먼트과 관련된 것도 대미 투자 관련된 것도 상무부고, 그리고 이제 이민 신분과 관련된 것은 국무부나 국토안보부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무부, 국무부, 국토안보부가 같이 협업으로 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비자를 개런티해 준다. 요거는 상당히 좀 안심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미 투자 기업을 중심으로 신속한 비자 발급과 여행 지침 안내, 또 투자와 관련된 입국 요건 협의 등 다양한 소통을 이 세 유관부서가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해서 체포하면 안 되는데 막 체포하고 그런 일을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죠, 미국 정부가. 자, 눈에 띄는 개선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B1 비자의 그 아래쪽에 붙어 있는 주석, 그 부연 설명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부연 설명에 한국과 미국은 단기적으로 공장에 장비 그리고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미국을 찾는 노동자들이 구금당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적시해 놓습니다라고 써놓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이 기간에 해당되는 동안 미국에서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대미 투자와 관련된 일, 그러니까 뭐 배터리 공장일 수 있고 자동차 공장일 수 있고 관련된 일과 관련된 미국 근로자 교육을 할 수 있다. 딱 써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제 그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특정 뭐 프로젝트를 위해서 뭐 사흘간 방문, 한 달간 방문 뭐 이런 식으로 써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조지아주에서 해당되는 일을 그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는 마음 놓고 할 수 있고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부연 설명을 달아서 아이스의 단속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그런데요, 이렇게 특정 국가 노동자에게 발급하는 그 비자의 그 주석, 그 부연 설명을 구체적으로 달아서 그 사람의 체류 자격을 구체화시켜주는 그런 비자를 발급하는 것은 전례는 없던 일입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한국인들만 따로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저는 뭐 이 시간을 통해서 K비자라고 이름을 만들어서 하면 좋을 텐데라고 뭐 제 나름대로 주제넘게 제 나름대로 K비자라는 이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의견도 피력한 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K비자가 됐든 뭐가 됐든 한국인들만을 위해서 따로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어 주자니 형평성에서 좀 부담이 되는 미국 정부가 뭐 따로 만들어 주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처럼 구체적인 부연 설명을 한국인 근로자들의 비자한테만큼 한국인 비자한테만 이렇게 해주는다라는 것. 이것은 이제 한국인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미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 뭐 취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한미 비자 워킹 그룹의 이게 이제 일종의 성과인데요. 그 성과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요구,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근로자들 절대 안 갈 겁니다라는 강력한 요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덕분에 국무부, 국토안보부, 또 상무부 등 관련 부처가 총동원이 돼서 이게 이제 이렇게 세 개의 부처가 같이 협업을 한다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지도자, 그러니까 뭐 장관 위에는 누구예요?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의 지시가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총동원돼서 대미 투자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했다라는 분석입니다. 한미 비자 워킹 그룹은 지난 9월 조지아주 사태를 계기로 한미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해서 출범한 협의체입니다. 한미 비자 워킹 그룹. 한국의 외교부를 비롯해서 한국에서는 또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그렇게 세 개 기관, 그리고 미국에서는 국무부, 국토안보부, 상무부, 그리고 이제 노동부는 뭐 비자에는 관여 안 하지만 미국에 그 근로자들이 오면 미국에서는 또 노동부까지 관여해서 이들을 보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한 미 대사관, 서울 광화문에 있는 미 대사관은 이 같은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난달이 아니죠. 벌써 지금 12월 달 됐으니까 지난 10월 비자 발급 인력을 대폭 충원시켰습니다.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도 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래서 연간 5천여 개의 그 비자를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발급하고 있던 그 평균 비자 개수 플러스 추가적으로 5천 개의 비자를 추가 발급할 준비를 갖췄습니다. 그 준비를 갖추는 게 제일 먼저 뭐예요? 인력 충원이잖아요. 인터뷰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발급해 주는 거. 그 인력을 충원했습니다. 지난 10월에 이미. 자, 이처럼 신속하고 적극적인 이런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확한 그 한국인 근로자 지원 방침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지난 그 한미 정상회담 직전이었던 10월 27일 조지아주 사태를 직접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비자 계획을 짜고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런 결과물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뉴욕 시장에 당선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장 임기를 하게 되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은 미국 내 이민자들이 정부 당국의 불법 이민 단속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맘다니 당선인은 SNS에 올린 영상에서 이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있다 하면 이민 단속국 이 아이스의 단속에 맞설 수 있다 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맘다니 당선인은 아이스 요원들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집이나 학교, 뭐 직장, 뭐 이런 것을 그런 사적인 공간에 마구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법적으로는 마구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라. 물론 영장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지만 영장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이민자들은 그들을 못 들어오게 막을 권리가 있다. 이걸 알아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이민자들은 만일 뭐 체포되거나 뭐 그랬을 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말했습니다. 사실 뭐 다 알죠. 다 아는데 이제 리마인드 시키는 거죠. 뭐 묵비권 권리 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하튼 그래서 단속 현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이를 촬영하는 것도 권리가 있다. 그 촬영할 권리도 있다라고 덧붙이게 됐습니다. 맘다니 당선인은 또 아이스는 법적으로 당신에게 그런 권리가 없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거짓말이며 당신은 발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이민 단속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촬영할 권리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금된 상태에서도 스스로 이제 이런 권리를 확인하고 당국의 답변을 반복해서 요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리마인드를 시켰습니다. 조란 맘다니 당선인이 뉴욕 시민들에게 이제 시장 역할을 하기 전에 또 한번 좀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제 SNS로 자기가 이런 말을 막 한 걸 영상을 찍어서 자기 SNS에 올렸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은 지났고요.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데 땡스기빙 데이 연휴를 지나고 크리스마스로 이어지는 이 연말 할러데이 시즌을 맞아서 이른바 산타 사기로 불리우는 범죄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때쯤 항상 그 특정한 유형의 범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산타 프로드라고 불리우는 산타 사기 범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소비자 보호 단체인 베터 비즈니스 뷰로라고 있죠. 예, BBB. 이 BBB는 올해도 연말연시 사기 범죄 사례를 공개하면서 특히 올해는 온라인 쇼핑과 배송 문제라든지 기부 문제라든지 구직 관련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는 척하면서 관련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연말 사기는요, 그때 그 나라의 어떤 트렌드, 또 어떤 기술적인 발전도, 또 이런 거에 따라서 사기 형태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BBB가 새로운 그 패턴의 사기를 공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BBB에 따르면 최근에 접수된 사기 피해 신고는 평소보다 두세 배 급격히 늘었으며 급하게 선물을 준비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너무 좋은 조건을 미끼로 내걸면서 개인 정보와 돈을 가로채는 그런 수법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올해 가장 많이 발생한 사기 수법은 이 SNS에 가짜 광고 또는 위조, 가짜 쇼핑몰을 만들어서 속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틱톡 등에는요, 올해 최고의 인기 장난감 90% off, 90% 대폭 할인 같은 그런 광고가 쏟아집니다. 아니 뭐 누구라도 90% off 해준다 그러면 눈길이 한번 당연히 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혹시나 해서 클릭을 해보면 진짜 쇼핑몰과 똑같이 생긴 그런 위조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위조 사이트입니다. 결제를 맞춰도요, 돈은 뽑아가는데 물건은 안 옵니다. 물건 안 오고요. 어쩔 때는 막 이상한 물건 오고, 어쩔 때는 막 used one 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그 패턴이 배송 안내 문자입니다. 스미싱 텍스트인데요. 텍스트를 뭔가 보내서 이제 유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주문한 것에 대한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연말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언가는 주문하잖아요. 선물을 하려고. 그래서 아무한테나 그냥 당신의 배송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보내면 거의 대부분 그래? 하고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 웬만한 사람 다 뭐 하나라도 오더했으니까. 그래서 99센트만 결제하면 다시 즉시 지연 없이 배송될 수 있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이거 약간 사기 같은데? 라고 생각했다가도 뭐 만약에 사기라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 99센트만 날리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99센트만 날리는 게 아니라 내 개인 정보, 내 크레딧 카드 정보를 싹 다 빼앗기는 것. 그게 문제죠. 99센트가 문제가 아니라 무심코 링크를 누르면 또 악성 코드가 내 전화기나 내 컴퓨터에 악성 코드가 설치되고 내 크레딧 카드 정보도 싹 다 빼앗기게 되는 그게 문제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유행하는 비밀 선물 교환 이벤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비밀 선물 교환 이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텍스트가 오냐면 또는 이메일 텍스트. 내가 한 명에게 선물하면 그러니까 당신이 한 명에게 선물하면 다른 36명이 당신에게 선물을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진짜 그래? 내가 선물 그러면 한 10불짜리 한번 해볼까?
뭐 속는 셈 치고 이제 한국말 중에서 속는 셈 치고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런 광고도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요즘에. 당신이 한 명에게 선물을 보내면 36명에게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문구에 속아서 참여를 하면 결국 돈만 내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고, 앞서 말씀드렸죠. 플러스 내 정보가, 크레딧 카드 결제 정보가 싹 다 빠져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뭐 10불, 20불 낸 그 돈이 문제가 아니죠. 자, 또 있습니다. 자선단체를 사칭하면서 고아원이나 재난피해자 지원 또는 유기견 구조 등의 목적으로 기부를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뭐 10불, 당신이 기부하는 10불이 많은 유기견을 구합니다. 당신이 기부하는 10불이 미 전국에 있는 가난하고 매일 제대로 밥도 못 먹는 어린아이들을, 그 기아에 허덕이는 어린아이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10불을 귀하게 쓰십시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 연말에 오는 것들은 대부분 사기라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는 뭐 기프트 카드나 가상화폐로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프트 카드나 가상화폐로 보내달라고 하면 이거는 100% 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연말 사기 방지 예방법은, 자, 첫째, 너무 싼 가격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되는 사이트나 상품이 있다라면 이 BBB, Better Business Bureau죠. BBB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을 해서 한번 검증해보라라는 것입니다. BBB 홈페이지는 bbb.org입니다. Organization, 비영리 단체는 대부분 뒤에 org를 쓰죠. bbb.org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org 뒤에 슬래시하고 스캠 트래커, 스캠인지 아닌지를 좀 트래킹 해본다라는 거죠. 스캠 트래커, bbb.org/scam tracker에 들어가면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배송 안내 문자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으로 오면 즉시 클릭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지워버리세요. 근데 진짜 내 건가라고 정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본인이 그 주문한 곳에 대해 연결되어 있는 택배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나 페덱스나 UPS나 이런 데 들어가서 내 걸 확인해 보지, 그렇게 문자 온 걸로 절대로 클릭해서 들어가는 거는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BBB는 연말에는 누구나 바쁘고 또 감정적으로 좀 관대해지기 때문에 서두르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딱 30초만 의식해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딱 30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당신이 딱 30초만 의심해보고 더 생각한 그 시간이, 그 순간의 선택이 $300? 아니 $3,000로 그 이상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BBB의 이 말을 저도 그대로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는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서 사기꾼들의 눈도 반짝이고 있다라면서 즐거운 연말 연시와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보다 조금 더 신중해질 것, 그리고 사기꾼들의 눈이 반짝이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눈이 더 좀 반짝이기를 원한다, 이렇게 BBB는 당부를 했습니다. 자, 박찬욱 감독의 영화가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생충해서 이제 오스카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를 이제 또 몇 달 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미국에서는 No Other Choice라는 이름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 그것과 또 K-pop 소재 애니메이션 영화 K-pop Demon Hunters, 이 두 영화가 미국의 권위 있는 대중문화상인 골든글로브에서 작품상 후보를 포함해서 3개 부문 후보에 막 올라갔습니다, 지금. 골든글로브 홈페이지에 따르면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는, 근데 영화라고 해서 모든 영화가 다 그냥 한꺼번에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영화도 좀 부문이 있죠. 무슨 부문의 영화, 이제 종류별로, 어떤 장르별로. 그런데 이제 이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그 영화는 그 영화 안에 상당히 심오한 메시지도 있고 뭐 그렇지만, 약간 이제 좀 빗대어서 심오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약간 재미있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유머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약간 스릴러가 있기도 하고 뭐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 장르 분류는 뮤지컬 코미디 영화 부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글로브상 뮤지컬 코미디 영화 부문에 이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가 작품상 후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영화들하고 경쟁을 벌이느냐? 블루문, 부고니아, 마티 수프림, 누벨바그, 그리고 원 배틀 애프터 어너더 등과 수상을 놓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지금 이 영화 이름은, 이 제목은 조금 잘 모르시고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블루문, 뭐 원 배럴 애프터 어나더 뭐 이런 영화에 출연한 주연이 누구냐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하튼 이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는 최우수 외국어 영화 부문에 또 후보로도 올라서 브라질 작품 더 시크릿 에이전트라는 작품 등등과 함께 이제 겨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문에 2개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뮤지컬 코미디 영화의 부문에도 작품상 후보에 올라가 있고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부문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어쩔 수가 없다의 주연이 이병헌 씨인데요. 이 나무주연상 후보로도 이병헌 씨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하고 이병헌 씨가 그 경쟁을 하게 되느냐? 자, 앞서 말씀드린 그 블루문이라는 영화는 이튼 호크라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주연을 맡았고요. 자, 그리고 이 제이 켈리라는 영화의 주연이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라가 있는데 이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조지 클루니입니다. 조지 클루니와 이병헌이 막 대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One Battle After Another라는 영화의 주연도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라가 있는데 이 영화의 주연은 누구냐? 바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입니다. 네. 자, 생각해 보세요. 조지 클루니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나 조지 클루니 같은 이 세계적인 그런 스타들과 한국인 영화 배우가 정말 누가 상을 받나를 놓고 겨루게 될지 정말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 굿 뉴스를 오늘 이제 전해드리게 돼서 기쁜데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넷플릭스의 캐대현. 자, 이 캐대현은 상 못 받으면 안 됩니다. 네. 이 최우수 애니메이션 영화 부문 후보에 당연히 올라갔습니다. 더불어서 또 최우수 오리지널송. 요거를 이제 한국식으로 말씀드리면 주제가상입니다. 뭐 주제가상 못 받으면 이거야말로 이상한 거죠. 지금 캐대현에 들어가 있는 노래 한 3개가 뭐 연일 뭐 휩쓸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캐대현의 그 음악들도 주제가상, 최고 주제가상 후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뭐 주제가상은 저는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 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그러면 언제 있느냐? 내년 새해가 밝은 후 11일 있다가 내년 1월 11일 골든글로브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어쩔 수가 없다가 작품상도 받고 이병헌 씨가 나무 주연상도 받고 캐대헌이 작품상도 받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기대감을 가져보고 새해를 맞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50개 주정부가 동일한 기준을 채택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나는 사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AI 분야를 계속 선도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의 규칙만 있어야 한다라면서 현재 우리는 이 경쟁에서 즉 AI 경쟁에서 모든 국가를 일단 앞서고는 있지만 50개 주가 다 각자 모두 따로따로 규칙과 승인 절차 등등에 다 관여를 하면 우리의 우위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면서 그들 중에 상당수는 그러니까 50개 주정부 중에서 상당수는 악의적인 행위자다라고 이제 적었습니다. 이제 민주당 정부의 주정부를 뭐 말하는 거죠. 자, 주정부별로 각자 다 다른 이 AI에 관련된 규제를 그렇게 적용할 경우에는 AI는 태동 단계에서 파괴될 것이다 라면서 이번 주에 단일 규칙 행정명령, 즉 AI 규제에 대한 단일 규칙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그냥 단일한 규칙만 적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각 주정부가 다 따르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무언가 할 때마다 50개 주의 그 승인들을 받도록 기대할 수는 없다. 그것은 결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규칙이 어떤 모습일지, 어떤 규칙이 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번 주 안에 나는 서명하겠다라고 일단 시기만 얘기했습니다. 다만 AI 시장 선도를 하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힌 만큼 그 개발업체에 부담이 되는 그런 규제를 좀 많이 완화해주는 그런 어떤 규제안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보통 끝으로 이제 마지막 그 소식으로는 주로 이제 건강 소식을 제가 하나씩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건강 소식을 하루 좀 양보하고 좀 고상하게 건축물을 좀 감상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스페인의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과 LA의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 등을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게리라는 건축가가 별세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인데요. 자, 올해 96살로 별세하셨으니까 뭐 천수를 다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족적을 남기시고 또 비교적 장수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세상이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프랭크 게리라는 건축가는요, LA 산타모니카에 이제 뭐 여생을 거기서 보내셨는데, 그래서 산타모니카 자택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프랭크 게리 건축가에 대해서 잠깐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랭크 게리는 현대 건축 역사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 북부 산업도시 빌바오에 세워진 구겐하임 미술관, 이건 정말 그의 대표적이고 이 구겐하임 미술관을 보기 위해서 스페인 관광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1997년에 개관한 이 건물은 티타늄 외피로 뒤덮인 파격적인 형태로 당시 뭐 건축계를 막 뒤흔든 그런 정말 대단한 파격적인 건축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바오라는 도시, 침체됐던 그 빌바오 도시를 다시 부흥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 미술관 건축물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LA 다운타운에 가면요. 저도 참 좋아하는, 그 지나갈 때마다 너무 가슴이 뿌듯한 그런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LA 다운타운에 있는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입니다. 그걸 지나갈 때만 되면 저는 항상 이야, 이런 건물이 LA에 있다니 정말 자부심이 느껴지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아주 멋진 그 콘서트 홀이 있습니다. 디즈니 콘서트 홀인데요. 이 파도가 치는 듯한 모습의 그 외관이 아주 유명하고 특징입니다. LA의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도 이 프랭크 게리라는 건축가가 건축을 했고요. 자, 또 마이애미의 뉴 월드 센터, 또 프랑스의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 등등이 그의 역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프랭크 게리는 90살을 목전에 두고 89살 때 90살을 목전에 두고 2019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루이비통 매종 서울 이 빌딩을 설계했습니다. 루이비통 매종 서울.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작품들은 이제 잠시 후에 감상하실 수 있게끔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릴 텐데요. 자, 프랭크 게리, 그는 1929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났습니다. 유택의 노동자 계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는 라스네임이 게리가 아니에요. 무슨 골드버그인가 무슨 버그입니다. 근데 유태인 분들이 뒤에 무슨 버그 이런 게 많잖아요. 스티븐 스필스버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슨 버그인데 라스네임을 바꿨어요. 유태인 차별 이런 게 이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여하튼 그렇지만 이제 유태인 가정에서 나고 자랐다는 것을 뭐 본인이 뭐 극구 부인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어린 시절 외조부가 운영하던 철물점에서 같이 일하면서 나사, 못 또는 공구 등을 뭐 정리하는 그런 일을 도와줬던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이 훗날 자신이 그 일상의 재료에 대한 관찰력과 애정을 갖는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건축물을 만드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1947년 캐나다에서 이제 가족을 따라서 LA로 이주했고요. 대학도 LA에서 나왔습니다. USC 대학을 나왔고요. USC 건축학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기반으로 우선 활동을 많이 했죠. 1989년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프리츠커 상을 비롯해서 주요 상을 뭐 싹 다 휩쓴 정말 세계적인 유명한 건축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또 뭐 호불호도 있어요. 그 프랭크 게리의 건축물에 대해서 조형성을 극대화하는 게 이제 이분의 특징인데 조형성, 어떤 그 외관의 모습 이런 거, 그런 걸 너무 극대화하니까 그의 작업에는 늘 찬사와 비판이 공존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의 그 건축물, 그 빌딩 같은 걸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건 뭐 하나의 조각품이지 건축물, 빌딩이 건물이 아니다. 저건 조각이지 건물이 아니다. 뭐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화려한 외형에만 시각을 쏠리게 만든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작품이 보여준 파격적인 상상력과 감정적인 힘은 건축이 잊고 있던 역할을 되살렸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 그런 뭐 정말 세계적인 건축가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프랭크 게리는 생전 건축은 인간 삶의 혼란과 감정 그리고 민주적 정신을 담아내야 한다라고 많이 외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프랭크 게리의 족적, 그의 환상적인 건축물 몇 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호강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